이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색무늬병은 힘들지만은 이렇게 해보니까 요 잎을 분석을 하면 질소 함량이 2.7%. 그 다음에 이렇게 병든 잎을 검사해보면 질소 함량이 1.3%. 그래서 아까 퇴비차를 주니까 갈색무늬병이 줄어들더라 하는 이유가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분 관리, 아까 우리 어르신께서 결가지가 가지의 생육은 굉장히 좋은데 꽃이 안 달리더라 하는 어떤 부분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양분적인 관리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겨울에 날 때 온도 관리 이런 것들이 문제인지 한번 그런 부분도 볼 거 있습니다. 그래서 갈색무늬병은 이런 어떤 양분하고 관리 있더라. 일반 작물을 재배할 때 특히 뭐 여기 이제 박가류를 많이 하시니까 전화는 호박이나 참외나 멜론 이런 경우에 녹균병이 많이 생기는데 그 녹균병도 이 질소 성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작물이 이제 가위를 매달고 수확할 때쯤 되면 이제 양분이 딸리기 때문에 이 녹균병이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리 방법들이 꼭 필요하고, 포도도 아까 어느 시기 이전에 해야 된다 했습니까? 퇴비차를 쓰면 중기 이전에 뿌려주셔야 갈색무늬병 발생이 훨씬 더 줄어든다. 그 다음에 요 보로데카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녹균병입니다. 이 녹균병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5월부터 넉갈까지 계속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고 월동을 합니다. 월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했든 간에 이 만일에 병이 많이 걸렸으면 낙엽이 지시면 그 낙엽을 땅에 있게 하면 안 되겠지. 좀 거찬해도 그걸 끄집어내서 퇴비를 만드시든지 그렇게 해서 내포장에 녹균병 걸린 이파리는 없게끔 관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흰 얼룩병 이런 것들은 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일단 상포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석회용합제를 살포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엽병, 부패병 증상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뭐 양분의 어떤 정상이다라고 하시지만 사실 보면 이 곰팡이예요. 이 곰팡이가 뭐하고 닮았냐면 탄저병 곰팡이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만드는 요 병자각이라고 하는데 동그란 굴을 만드는 것도 탄저병하고 닮았고요. 그 다음에 이 포자의 모양도 사실 굉장히 많이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부패병을 만드는 것은 이런 어떤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한 균에 의해서 되는 거다. 그래서 방제 대책은 뭐냐면 좀 귀찮은데도 이런 거 잎을 좀 제거해, 많이 안 걸렸을 때는 제거해 주시는 것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래야만 이제 답 옆으로 퍼지는 것들을 이렇게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헛구슬이나 캠벨리아 같은 어떤 감수성 품종의 경우에는 미리 방제를 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캠벨 어리는 굉장히 감수성인데 거봉은 이 병에 대해서는 저항성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 저항성을 가지면 좋겠지만은 이 품종마다 각각이 다 병에 대한 어떤 감수성과 저항성을 다 같이 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잎을 제거하거나 석회용합제나 보로덱을 살포해서 방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해충으로는 이제 호랑 하늘소 이런 어떤 유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이 뚫고 들어가기 전에 유충이 되었을 때 방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같은 경우에는 미리 네트,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나방류들이 못 들어오게끔 좀 코가 큰 네트를 설치해서 이런 어떤 해충이 유입되는 것을 좀 막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가을 지나서 겨울을 되기 전에 얘네들이 월동철을 찾기 위해서 바깥에 있던 애들이 이렇게 시설로 바깥으로 들어올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시설하우스 주변에 있던 네트를 쳐서 이런 어떤 유입이 안 되게끔 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포도 유리나방.
뭐 이거는 정말 귀찮은 어떤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참 방지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제 침투성 농약을 쓰는 데면 조금 그래도 낫습니다. 근데 유기농업 자재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침투성 이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는 족족 했던 이 대 안에 이렇게 숨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 뭐 기계 유제를 발라서 안에 넣어주든지 아니면 그런 약재를 안에 그 품어서 안에 넣어주든지 그렇게 하셔야만 이렇게 방제가 되지. 안 그러면 이 안에서 계속 줄기창창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생존하기 때문에 방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유리나방, 큰 유리나방은 지금 보면 단제보다는 이렇게 데리스 피마자 아니면 세 개를 섞어서 하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기도 5월 8일, 5월 15일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요 뒤로 5월 8일 같은 경우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연구자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것들이 대충 계산이 되실 겁니다. 언제쯤 많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찍어놔 주시면 미리 처리하는 어떤 시점들을 잡아서 방지하시면 이런 어떤 유리나방의 피해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게 한 번만 피하면 끝이면 좋겠지만 이게 나무에 결국은 천공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 수세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오래 못 키우는 어떤 문제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전에 못 오게끔 하는 방제 방법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의 매미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벼에 나는 매미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방제를 해주시고요. 특히 이 애매미충이나 이런 어떤 작은 것들, 특히 이제 온실가루이나 총체벌레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는 식물 바이러스를 가지고 전파를 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강제를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블록 총체벌레, 아까도 문자를 누가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총체벌레, 악지벌레가 아주 문제가 된다 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청색 끈끈이 트랩 이런 걸 설치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렬로 이렇게 총총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농민마다 조금씩 틀립니다만 이런 식으로 좀 분포를 고루 이렇게 설치해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이런 총체벌레를 이렇게 모으는 데 좋더라. 그래서 노란색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색 트랩이 조금 더 총체벌레를 유인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이제 총체벌레 사실 이 트랩을 설치하는 건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몇 마리가 나오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약간 이제 들러붙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방제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설치하고 그냥 보시는 것보다도 이런 트랩을 설치하고 보시는 게 훨씬 어떤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저희들은 조사를 해서 언제쯤 몇 마리 나타나더라 이렇게 이제 유출을 해서 방지하는 어떤 시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트랩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영농일지 기록하시면 이런 똑같은 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지하는 시기가 맞출 수 있으니까 이걸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월동기 낙엽, 그 다음에 껍질, 여기를 반드시 소각이라 되어 있는데, 소각 안 되더라도 일단, 거기 있는 해충이 없어지게끔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애무늬 고리 장린 노린재, 이파리 이렇게 가해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일 큰 거는 이제 포도의 이런 어떤 흔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 어떤 부분들도 굉장히 큰 어떤 피해로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시기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방제를 한다면 4월 이쯤 5월 이전에 방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피해를 줄이는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시기 이후에 이렇게 하면 방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방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꽃매미에 대해서는 이 월동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일 일단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초피 제거라든지 이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월동철을 없애주는 어떤 방법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유입이 뒤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시설하우스는 반드시 바깥에 이런 나방류가 못 들어오게끔 그 코가 굵은
방제망을 설치하는 것들을 꼭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점박이 잎벌레. 혹시 천안에도 이게 발생이 됩니까? 이런 벌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이십니까? 처음. 다른 데는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마치 그 배추벌레가 생겨가지고 이파리를 갉아먹는 것처럼 그런 어떤 피해 증상도 이제 참고로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도 이제 아마 데리스, 피마자, 고삼 이런 것들을 처리하니까 효과가 좋다니까 큰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쌍점 애매미충 방제 적개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처리 하루, 3일, 5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하는 어떤 횟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방제 적기를 언제 할 것인가. 그래서 5월, 6월 사이에 이때 방제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7월과 8월 사이에 한 번 더 방제를 하는 것이 이 매미충을 관리하는 데 좋더라. 그 이유는 뭐냐면 성충이 이때 한번 발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약중으로 돼 나가는데 이때 약 방제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요게 올라가는 거죠. 다시 생리적으로 이 밀도가 올라갈 시점 그 되기 전에 한 번 더 방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방제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시기를 맞춰서 한 번 더 방제를 하는 방법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루깍지벌레. 가루깍지벌레는 이 보시는 것처럼 귀찮아도 이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 작업이. 왜냐하면 워낙 미세한 어떤 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약을 뿌린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우리 그 수피에 자그마한 틈새에 이렇게 숨어 있어도 사실 약이 제대로 안 묻으면 얘네들이 방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계기에 이런 어떤 작업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런 조피를 제거해주는. 그래서 조피를 제거해주는 거는 해충도 방제가 물론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처럼 병 이런 것들 포자가 남아 있는 것들도 같이 이렇게 방제가 되기 때문에 꼭 이때 필요한 방법입니다. 우리 여기에서는 어떤 방법을 많이 쓰십니까? 뭐로 제거를 하십니까? 뭐로 제거를 하십니까? 조피 제거 하셔야 될 때. 커팅. 또 혹시 또 다른 방법 쓰시는 분 계십니까? 안 하시는 분? 네. 코팅하고 황토 처리하시는 방법. 그래서 제가 그 스위스 피블이라고 우리 이제 거기 유럽에서 유기농 연구소 제일 유명한 거기를 가봤었는데 거기도 연구소인데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합니다. 겨울에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이런 어떤 작업을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잘 벗겨지는 거는 뭐 손으로 벗겨도 네, 맞습니다. 예, 예. 포도 품종에 따라서는 거의 안 벗길 수가 없는 품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아까 들은 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사실 오히려 더 나무에 또 상처를 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바깥에 있는 이제 터들터들한 어떤 조직들이 없어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감나무를 예를 들면 감나무는 굉장히 해충도 많은데 특히 이제 그 병균이 그 감염되는 어떤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벗겨주면은 훨씬 그 병에 발생하는 것들이 줄어들거든요. 병해충 동시에. 근데 포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껍질이 이게 다른 것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안에 활동을 하고 있으면 어차피 다음에 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완전을 다 제거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한번 바깥에 있는 좀 터들터들한 것을 제거해 주시는 게 제일 어떤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샤인머스켓인데 샤인머스켓은 칼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도 껍질을 벗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적당한 게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물어봤는데 지금 최근에 공급되고 있는 품종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이제 연구가 계속 사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고압을 해서 살포기로 이렇게 쏴서 이렇게 뺏기는 어떤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 뺏겨내는 어떤 방법들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벗기고 있어요. 지금도 저희는 가위 이 나무를 매일 보면서 혹시 칼 들어가는 데가 있는지 해서 계속 벗기고 있거든요. 요것처럼 요렇게 기존에 하시는 것처럼 요렇게 완전히 뺏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대로 그 부분의 특성상 되어 있는 바깥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최대한 끌어내어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리적으로 딱 붙어서 이렇게 일반 것처럼 분리가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걸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노동력도 많이 들고. 실제 포도를 키우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골펜 붓기 정도로 해서 껍질이 얇게 아주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벗겨지더라도 네. 그 사이에 벗기고 나면은요 하얀 가루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알이잖아요. 예. 그걸 보고 안 벗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지금 뭐 2달째, 석 달째 벗기고 있는 3, 4, 5월달 석 달째 벗기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안 벗겨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또 한번 은혜 연구소에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드려서 아마 본인들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뭐 홍주 시들리에서 최근에 이제 수요가 많은 그런 품종들이 사실 도입돼서 들어온 것도 있고 개발한 것도 있고 근데 기간이 짧으니까 그런 어떤 부분까지 세세하게 사실 다 못한 기술적으로 개발을 못했습니다. 품종을 개발하고 10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보급하는 데만 10년이고 그게 재배적으로 안정화되는 또 시기가 필요한데 아까 얘기했을 때는 이런 게 때 겨울에 꼭 필요한데 못하는 이유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 아마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적용을 못해서 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으면 아마 개발이 돼서 농가에도 보급이 될 거라 생각. 그렇지만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려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고압 분무기를 해서 좀 세게 해서 벗겨내주는 이런 방법들을 쓰시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아까 얘기했던 도포하는 방법들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하는 방법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두고 도포를 해버리면 사실 안에서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방법들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좋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으니까 이걸 굳이 피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벗기기 시기, 이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같이 시퀀스를 해서 만들어서 방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벗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맞춰가지고 고3을 또 처리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어떤 방법들에 의해서 깍지벌레나 이런 것들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깍지벌레, 엉해 이런 것들은 워낙 작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한번 정식하면 많은 개체가 정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방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두고 방제하는 어떤 방법들에 의해서 밀도를 낮춰주는 어떤 방법들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까이는 이제 딸기 논산에 있는데 놀기는 엉해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심하면 이제 거미줄을 치는 어떤 상황까지 오는데 그래도 그 상황이 안 되기까지만 관리해도 포도 수확이 가능한 5월, 6월까지.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들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좀 표피를 한번 물리적으로 벗기는 어떤 작업을 꼭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는 사실 양조용 포도를 하는 데는 아예 가지를 완전 다 쳐버리고 그 다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작업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나라를 포도에 재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외국의 상황하고는 일단 품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는 어떤 부분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유기농업 자재라는 게 있는데, 미생물 제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일반적인 어떤 자재들의 어떤 수요가 적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용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식물 추출물 베이스에 하는 것들, 그다음에 담배 입차라는 부분도 사실 니코틴을 바로 쓸 수는 없게끔 또 규제를 하고 있어서 또 좀 틀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미네랄, 미생물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자재를 개발해서 업을 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뭐냐면 제한된 속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효과가 있는 것들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어려운 점들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쓰는 것보다도 같이 교호로 쓰는 어떤 방법들. 그래서 피부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과의 그 불안병을 치료하는 어떤 그 방제를 할 때도 하나를 쓰는 데는 절대 없습니다. 한 작기에. 그래서 개화기부터 수확기까지 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교호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르덱만 하나 쓰는 게 아니라 보르덱 한번 썼으면 그 다음에 유황을 한번 쓴다든지 그 다음에 또 미생물제를 한번 쓴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들을 고안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보르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유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잘 쓰는 어떤 방법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르덱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앞쪽으로, 그 다음에 유황은 어떻습니까? 좀 뒤쪽으로 써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르덱을 나중에 과일 맺히고 할 때 치면은 일단 흔적이 남았어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앞쪽으로 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동기 전후 관리할 때 보르덱을 많이 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색깔이 없는 보르덱도 또 제품으로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성분을 잘 또 보시고 나중에 또 생산했을 때 잔류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안 되게끔 하는 어떤 방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미생물 농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기술력도 좋고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술센터에서 뭐 해주십니까? 미생물 많이 보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으시면 좀 귀찮으시더라도 계속 가져서 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천안에는 지소에서도 보급을 하십니까? 아니면 본소에서만 직접 하십니까? 대부분 아마 센터별로 다 미생물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가져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포도를 하실 때는 아마 대부분 간주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뿌리의 활력이 좋아지면서 포도 전체적으로 생육이라든지 당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쓰시고요. 보통 4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고초균, 그 다음에 강합성균, 그 다음에 효모, 또 그 다음에 유산균. 이게 기본적으로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가수나 N 하시는 분들은 유산균이나 효모를 또 쓰시는 분도, 그 다음에 강합성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자면 유산균이나 효모는 간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강합성균이나 고초균은 옆면 살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시면 옆면으로 살포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강합성균 같은 경우에는 염류장애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는 강합성균, 그 다음에 효모 이런 것들을 간주를 해주시면은 그런 염류장애나 이런 것들 개선이 굉장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생물을 쓰시다 보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두더지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수원 바깥에 주위에 그런 두더지가 못 오게끔 돈을 들여서 이제 두더지를 방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페트병 활용해서 바람개비 만드는 거 아시지요? 예, 그 방법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기술을 외국에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한테 소개를 시켜줬더니 항상 이렇게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들이 전혀 효과가 돈을 들어서 효과가 아니라 그 자체의 원리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진동이 많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람개비를 만들 때 너무 이쁘게 만들지 마시고 좀 울퉁불퉁하게 많이 진동이 생기게끔 만들어서 해놓으시면은 우리 사서 두더지 못 오게끔 하는 것만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 쓰실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하셔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온다. 그 다음에 방제 적기를 놓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미생물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탑시더, 큐팩터, 그 다음에 엑스텐 이런 것들이 우리 지능청에서 개발해서 제품화해서 농민들한테 보급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거고요. 보로덱 굉장히 오래된 사진입니다. 한 70년, 80년대 초에 찍었던 여기 아마 성안인가에서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보로덱은 이제 생육 초기에 해서 방제를 할 수 있고 여기 원리는 아시겠지만 이 황산구리가 천천히 나오면서 그게 독소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한 게 뭐냐면 뒤에 나오는 이런 동제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황이 이제 등장을 했지. 우리 이제 아주 유기농업에서 큰 역할을 한 게 우리 천안 지역에서 석회용합제, 항토용합제를 만들어서 보급을 한 것이 농업인들에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황은 보통 이렇게 훈정을 해서 실내에서는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비닐을 녹이고 하우스 파이프를 녹을 쓰게 하더라.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런 부분을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제로 만들었는데 그게 요 석회 유황합제. 그래서 유황하고 생석회를 넣어서 이런 고로에서 끓이면은 이게 녹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액상의 유황으로 되어 나갑니다. 이 유황을 쓸 때는 문제점이 뭐냐면 수세가 약할 때 아니면 습도가 높을 때는 사용을 좀 자제를 해라 하는 어떤 주의점이 있습니다. 주의점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고농도를 하는데 특히 이파리가 피고 한 이후로는 너무 고농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월동기 방제를 할 때 이걸 많이 쓰고 그 이후로 방제할 때는 처리하는 농도를 꼭 좀 낮춰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토유황합제. 항토유황합제도 이제 우리 천안 쪽에서 처음에 만들어졌었는데 이 항토유황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석회유황합제나 항토유황합제는 둘 다 수용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배하는 어떤 동안에 사용을 할 수 있고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반드시 농도를 맞춰서 잘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 단점을 개선하는 게 뭐냐면 신초가 탄다고 혹시 경험을 해본 분 계십니까? 석회유황합제나 항토유황합제 뿌렸더니 신초가 타더라. 그런 경험을 하신 분 계십니까? 하셨습니까? 몇 배로? 저게 석회유황합제, 황토유황합제가 잘못되고 자담 유황이라고 저기 맞고 황토유황합제는 김문호가 만드는 건데 황토유황합제는 그걸 쓸 때는 20개는 쓰면 안 됩니다. 그거에는 너무나 이제 약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 동계 방제형으로 쓰기 20개는 절대로 그래서 제가 뭘 개발했냐면 이걸 쓸 수 있게끔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석회유황합제, 항토유황합제를 뿌리기 바로 직전에 현미식초를 물 한 말당 20에서 30ml 정도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20ml 넣어줄 때는 한 250배보다 연하게 칠 때, 그 다음에 30ml 넣어줄 때는 그보다 진하게 칠 때, 그래서 바로 뿌리기 전에 바로 시에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뿌려주면은 약해 발생이 안 합니다. 약효는 그대로고요. 약효는 그대로 가고. 중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석회유황합제나 항토유황합제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발열 반응이라고 해서 서로 가지고 있던 열을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성소다나 석회가 녹을 때 나는 열이 어디로 가냐? 유황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황이 녹고 그 대신에 pH가 중요합니다. pH가 염기성으로 가야만 유황이 녹아내리는 거거든요. 그 원리를 이해해서 이제 항토 석회 융합제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원래 pH가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신초의 약해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직전에 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모르고 타 넣었다가 거기 식초 섞고 놔둬버리면 어떻게 돼? 물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비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물 한 말당 20에서 30ml 하는데 250배보다 더 얇게 할 때는 20ml, 그 다음 250보다 진하게 할 때는 30ml. 그래서 식초 딱 떨어뜨리면 우리 농약처럼 똑같이 하얗게 쫙 변합니다. 일률적으로. 원래 석회유나 항토융합제는 물에 타면 어떻습니까? 엷은 오렌지색으로 되잖아요. 근데 그 식초를 딱 떨어뜨리는 순간에 쭉 하얀 우리 농약처럼 그렇게 싹 변합니다. 20리터당 희석배율인가요? 예? 아까 20cc, 30cc가 네. 20리터 한 말당 희석배율이에요. 그렇지. 물 한 말 20리터에 20ml에서 30ml 하는데 250배보다도 연하게 할 때는 20ml 한 미식죠. 진하게 할 때는 30ml. 이해가 되시지? 그렇게 하시면은 고추 지금 여기 데이터는 안 들어있는데 고추를 기준으로 할 때 일주일에 2번 정도 쳐도 이파리가 안 떨어집니다. 근데 고추에다가 그냥 바로 치면 이파리 그냥 그대로 낙엽이 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개선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난각칼슘입니다. 아마 이 부분 다 아시지? 그래서 칼슘 장애, 고온 장애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파워풀하고 좋고 그 다음에 칼슘의 농도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걸 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주는데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칼슘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이제 식초 한 말 20리터에 1kg이 들어가는데 깨알 껍질이에요. 만들 때 한 번에 다 넣으면 안 됩니다.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좀 넉넉한 통 20리터를 만들면 적어도 한 50리터짜리 통에다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초를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에 계란 껍질을 조금씩 천천히 좀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한 달 정도 두시면 녹아서 액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난각칼슘에는 칼슘이 제일 높고요. 보면 칼슘 농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미네랄이나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싸게 액비 영양제를 사서 하시는 것보다 계란 껍질을 이렇게 녹여서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영양이나 칼슘을 보충하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고온기에 문제가 되고 아니면 칼슘 부족으로 문제가 되고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걸 옆면 살포하시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포도뿐만 아니라 엽채류 대부분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희석하는 농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250에서 500배 사이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슘의 단점이 뭡니까? 진하게 하면 어떻게 되지? 식물체가 너무 경화가 되는 거죠. 특히 엽채류 이런 것들은 너무 진하게 쓰시면 다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엽채류나 고추나 이런 거 하실 때는 한 500배 정도로 해서 좀 연하게 해서 희석해서 뿌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칼슘 껍질을 넣어서 배추뿌리 혹보잉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들도 같이 연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우리 자담 여항을 만들 때 하나 방법을 보통 이제 한 20kg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한 15kg 정도로 넣어서 만드는 방법들도 만들어서 이제 개선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친환경농 육성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함량에 대한 것을 좀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걸 만들어서 개선을 했었고요. 만든 순서는 똑같습니다. 만드는 순서는 똑같고 여기 있는 것처럼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둬도
이게 pH가 올라가더라. 그런데 이렇게 약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현미식초를 넣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물하고 같은 형태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약해가 발생 안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황토가 작용을 하려면 이 범위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pH가 이 범위 안에. 이 범위 안에보다 더 낮아지면 중성으로 되면 좋지 하시는데 안 해서 그렇습니다. 중성으로 되면 황이 1%를 못 냅니다. 그 대신에 너무 진하면 보시는 것처럼 약해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자재를 우리 여기 천안 지역에서 농민들이 만들으셨는데 그걸 잘 쓰는 방법도 한번 이제 이런 어떤 방법도 있다는 걸 소개해 드린 겁니다. 요거 고추에 실험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에 2회 정도 방류를 해서 그전에는 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석회유황합제도 항토유황합제도 뿌리면 이파리가 그랬던 것들이 이런 어떤 그 개선을 해서 넣고 나서는 방제를 잘하고 이 흰가루병은 우리가 아는 일반 흰가루병하고 고추 흰가루병은 틀립니다. 일반 흰가루병은 어디에 생깁니까? 표면에 생기지. 이 고추의 흰가루병은 잎 뒷면에 생기고 조직 안에 파고 들어가는 균입니다. 그래서 방제하기 굉장히 어려서 이 유황을 쓰면 방제가 되는데 그래서 포도에 생기는 어떤 그런 병들도 침투성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황이나 석회 유황 합제를 잘 쓰면은 아주 좋은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해가 있더라. 생육기에 뿌리면. 그래서 이런 어떤 방법들을 쓰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안전성 테스트까지 다 했습니다. 잘 안 하는데 저희가 이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현미식초를 넣어서 사용하는 거는 아주 이렇게 안정적이더라.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검증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닷물을 천일염을 쓰는 어떤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도서지방에서의 어떤 전통적인 방법인데 우리 천안에서 쓰기는 힘들기 때문에 너무 가도록 하고요. 참고로 천일염을 바닷물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야기 드린 대로 이런 약해들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바닷물도. 그걸 피해서 이런 조성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나 고추나 파프리카나 이런 것들이 아직 포도는 이제 아무래도 내륙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원액을 바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희석해서 쓰는 것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더라. 그래서 너무 희석하면 또 약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0배 정도 수준 아니면 40배 정도 수준 이 정도 하면은 바닷물을 써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닷물은 잘 아시겠지만 미네랄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병이나 해충을 또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어떤 방법들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초액, 식초가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저도 이거 대학 때부터 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초액을 쓰는 거는. 혹시 목초액을 잘 쓰시는 분 계십니까? 목초액을 잘 활용하시는 분. 이게 정말 잘 활용하면 좋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도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석회나 항토유황처럼 생육기에 잘못하면 또 약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걸 잘 활용하면 해충도 되고 병도 같이 잡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을 방지하기 위해 조금 농도를 높이면 식물체가 약한 약해 증상을 내기도 하고요. 수량이 떨어지는 어떤 경우도 생기고 해서 근데 분명히 여기에 있는 어떤 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방제나 이런 것들을 괜찮은 그래서 보통 이제 겨울 수확 다 끝나고 나서 땅에 소독을 할 때 이런 목초를 활용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석회유황합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땅에 뿌려서 하는 어떤 방법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초 아마 계속 우리 사실은 제초는 친환경 유기농업에서는 이제 단어가 아예 없는데 이런 어떤 방법들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 있어서 지금 아마 식초를 가지고 하는 어떤 방법들 또 어떤 분은 이미 이제 친환경 제초제를 만들었다고 하시는 어떤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방법에 이제 식초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퇴비차가 되겠습니다. 퇴비차는 우리 기준에 뭐냐면 퇴비 침출수라고
그냥 이렇게 물을 흘려서 퇴비에 있는 걸 우려내서 하는 게 있었습니다. 요거는 그냥 양분만 쓰는 거고요. 퇴비를 이렇게 불호를 넣어서 한 2, 3일 정도 발효시키면 여기에 미생물이 같이 자랍니다. 호기성 미생물이. 호기성 미생물이 자라면 이거를 양분하고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갈색무늬병에도 이 퇴비차가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양분을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도 한번 그냥 물만 뿌리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만들어서 간주하실 때 타서 주시면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퇴비를 만드는 겁니다. 퇴비를. 그냥 그 공장에서 파는 퇴비를 넣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미생물 양이 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참나무나 이런 아니면 그 볏짚이나 이런 걸 갖고 만든 유기물 퇴비를 가지고 하면 미생물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센터에서 받아서 쓰는 미생물보다도 이렇게 해서 쓰는 미생물의 농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아주 만들기도 간편하고요. 이렇게 쓰시는 방법들, 우리 이걸 사실 천안에 여기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병천고등학교 앞에 있는 우리 농가에서 몇 년째 실험을 했었는데 흰가루병 굉장히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안 하면 이렇게 그냥 두면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 퇴비차를 넣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여름철에 쓴맛이 나는 그것도 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비차나 크롤렐라를 주면 쓴맛이 떨어지는데 그런 어떤 기여하는 방법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난황류, 이거는 뭐 잘 아시기 때문에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써보신 분 계십니까? 난황류.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까? 난황류를 쓰실 때? 난황류 쓰실 때 어려운 점. 잘 쓰고 계십니까? 안 씁니까? 제가 개발을 했는데 전혀 안 쓰시면 안 되는데 쓰시고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만들기도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지고 기본적으로 아주 쉽고 근데 원리를 잘 몰라서 귀찮은 어떤 부분도 있지만 원리를 잘 몰라서 그런데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일단은 흰가루나 이런 녹균병, 자그마한 응애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코팅을 해버리는 겁니다. 표면을 코팅을 하기 때문에 방제를 하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입니다. 그래서 해충 같은 경우에도 기문을 막아서 죽이기 때문에 뭐 독성이 있어서 죽이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하는데 뒤에서 워낙 많으니까 이제 마요네즈를 써서 하는 어떤 방법들도 뒤에 이제 보급이 됐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만들기 힘드시니까 마요네즈를 일정량 넣어서 페트병에서 흔들어 가지고 뿌리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도 좀 소개됐었고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요네즈 짜서 페트병에 흔들고 밭에 가져가서 물에 타서 뿌리면 되게끔 그렇게도 이제 이렇게 효과가 없으면 이런 방법도 생각을 안 해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농민들이 해나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방법들도 있더라. 그래서 난황류는 좋은 게 뭐냐면 브랜딩이 가능합니다. 브랜딩. 식물 추출물의 브랜딩. 그런데 식물 추출물을 그냥 쓰시면 약효가 빨리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햇빛이나 UV에 의해서 그 식물 추출물이 깨져버립니다. 그냥 뿌리시면. 그런데 난황류에다 섞어서 뿌리면은 기름 조직 속에 그 식물 추출물이 같이 우리 전문용어로 인베딩이 된다 그러는데 식물 추출물을 기름이 한 번 더 이렇게 덮어 쌓아줍니다. 그래서 훨씬 더 오래 가거든요. 근데 많은 난황류를 쓰시는 분들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순서를 잘 모르셔요. 순서를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노른자하고 식용유하고 그냥 바로 섞어서 물에서 그냥 갈아버린다. 그게 제일 많이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계란 노른자를 물 50ml에 먼저 넣고 간다. 갈고 나서 그 다음에 식용유를 60ml 할 때는 예방적으로 할 때는 60ml를 넣고요. 그 다음에 방제를 할 때는 90ml를 넣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 마리에 만들어지는 양이거든요. 이때 뭘 넣어주시냐면 식물 추출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식물 추출물은
원액을 사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게에 파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져다가 건장량의 반만 넣으면 됩니다. 반. 이해가 되시지? 내가 10마리를 만들었으면 내 제품이 20마리량이면 반만 넣어서 거기서 다시 한번 그 오일 갈 때 같이 넣어서 갈아줍니다. 그러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랑류가 가지고 있는 특성 플러스 이 식물 추출물이 같이 들어가고 식물 추출물을 밖에 나가서 안정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농민들 대부분 안 쓰는 분이 어떤 경우냐면 같이 섞으니까 끈적거려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조 방법을 잘못 지켜서 그래요. 제조 방법 아까 노른자 갈고 그다음에 식용유 넣고 갈고 이렇게 하면은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끈적거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식용유를 넣고 갈 때 그때 한번 다른 추출물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구가 됐는데 산초 추출물, 그다음에 BT제도 마찬가지로 그때 같이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어떤 고추 추출물 이런 것들도 다, 은행 추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위에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 감춰져 있는 땅 밑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는 더더욱이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밑에를 어떻게 관리할까 안 보이니까 결국은 우리 몸에 좋다는 보신제를 먹이듯이 땅에 같이 퇴비만 줄 게 아니라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시는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넣어주는 어떤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냥 계속 그 퇴비를 넣었는데 퇴비가 안 썩는데 땅에서 그 왜 그럴까 해서 토양을 떠서 봤더니 미생물의 밀도가 너무 낮아요. 그 여러분들이 거름을 주우고 있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미생물 이런 것들이 없으면 퇴비를 넣어줘도 분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분해가 되어야 뭐가 됩니까?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생 재배를 하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땅 밑에 있는 애들이 자꾸 좋아지게끔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 4종 나눠주는 기술센터에서 나눠주는 거 고초균, 강합성균, 효모균, 그 다음에 유산균. 그래서 보통 유산균, 효모균은 땅으로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강합성도 좋습니다. 강합성도 땅으로 많이 주고 만일에 나눠서 준다면 고초균이나 강합성균은 옆면살표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옆면살표. 그렇게 하면 병도 같이 되고 이 미생물이 분비하는 물질들이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고초균이나 강합성균, 그 다음에 효모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강합성균, 효모균, 유산균은 땅에 있는 염류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이 땅을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크로렐라는 굉장히 많은 작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도 당연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체리, 사과, 생강, 인삼, 거의 한 58개 작물에 대해서 적용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포도는 하실 때는 반드시 간주를 해주셔야 돼요. 포도는. 크로렐라를 쓰실 때 땅으로 간주를 해주셔야 돼요. 연면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제일 좋은 거는 간주를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포도를 간주를 하면 숙기가 좀 늦어집니다.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크로렐라를 포도에 간주하면 숙기가 늦어지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색이 될 시점에는 한 번 정도, 2번 치던 걸 한 번으로 줄여주시는 크로렐라 쓰시는 거. 그럼 착색기가 되고 나서 그때는 또 다시 한 번 더 정상적으로 해서 크로렐라를 주시면 됩니다. 그 착색기가 그 템포가 늦어지는 사이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포도의 아래 굵기를 균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크로렐라가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한번 포도에 적용하실 때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집트에서 그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양조용 포도를 하는데
크롤렐라를 주게 되면 신맛이 다운이 되고 단맛이 굉장히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전 세계적으로 그 포도주의 퀄리티가 제일 좋은 곳이 여기 이집트 나일강 주변. 포도점 어디에 생각납니까? 프랑스 하시잖아요. 프랑스보다는 사실 거기는 먼저 시작했다 할 뿐이지 세계적인 포도의 그 맛은 이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께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햇빛을 정말 잘 받고 물이 또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기에서도 크롤렐라를 주면 걔네들하고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맛이 많이 나거나 그런 어떤 품종의 경우에는 크롤렐라를 쓰시면 이 당도를 높여주고 신맛을 낮춰주는. 혹시 양조용으로 포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 안 계십니까? 혹시 계시면 꼭 한번 해서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요건 아까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미생물은 무조건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가 이럴 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의 종류마다 반응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생물 같은 걸 쓸 때는 특성이나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서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열병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주 왕성하게 제피곰팡이 이런 것들은 아주 몽성하게 제어를 해주거든요. 나머지 이제 역병이나 시드름병, 품바름병 이런 거는 또 좀 느리고 이런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 토양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한 번 넣어주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넣어주는 것이 훨씬 더 이런 방제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라고 다 똑같이 이렇게 작용을 안 한다 하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로 제조해서 하는 걸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럽니다. 미생물. 나는 센터하고 너무 멀어가지고 미생물 못 갖다 쓰겠다. 그러면 이제 이 전기밥솥하고 그 다음에 12곡 작곡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소금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곡 5g을 12시간 정도 물에 불립니다. 불리고 나서 물 100ml를 넣고 믹서기로 이렇게 갈입니다. 갈고 나서 이걸 10리터 물에 이것처럼 이렇게 10리터 물에 넣습니다. 넣고 여기에 천일염 소금입니다. 그 맛소금 말고 천일염을 10g 정도 넣어줍니다. 넣고 그 다음에 당미를 100ml 정도 요리 넣습니다. 넣고 이제 압력밥솥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끓여주십니다. 이게 멸균을 하는 과정입니다. 멸균을 하고 나서 되면은 기술센터에서 주시는 마음에 드는 미생물, 강합성균이나 고추균이 제일 좋겠죠. 강합성균이나 고추균을 조금 넣고 요 보온 상태로 두시면 한 2, 3일 배양하면은 기술센터에서 보급해 주시는 미생물만큼 배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2, 3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 2, 3일 정도 되면 제일 높은 밀도로 이렇게 배양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쭉쭉쭉쭉 떨어지지. 자, 그러면 미생물을 언제 써야 될까요? 기술센터에서 받아가는 즉시 그게 제일 정답입니다. 아니면 배양해서 2, 3일 되고 나서 바로 써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훨씬 더 조금 더 이게 연장이 됩니다만 그냥 가져가셔서 바깥에 놔두면 이렇게 됩니다. 제로. 그러면 그냥 그 칠소물을 뿌리는 효과밖에 안 나타납니다. 미생물의 효과는 기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정말 공들여서 미생물 배양하시거든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러면 제일 잘 쓰는 거는 내가 미생물 딱 가져가면 못 쓰면 냉장고, 쓸 수 있으면 바로 해서 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집에서 직접 이렇게 제조해도 이렇게 하루만 지나면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래서 미생물을 쓰는 것이 굉장히 호불호가 갈립니다. 어떤 분은 좋다. 어떤 분은 모르겠다 하시는 이유가 이런 경우. 여기 쓰신 분은 어떨까요? 효과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쓰신 분은 별로 효과 없네. 이렇게 나오시는 거거든요. 퇴비차도 그렇네요. 그래서 퇴비차가 2일에서 3일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원리가. 미생물 밀도가 제고로 올라가는 시점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생물 공급하는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해주시고. 그래서
대비자 어떤 분은 보면 계속 돌립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한번 빼서 쓰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산 액비를 좀 넣어서 아니면 휴믹산을 넣어서 이렇게 미생물을 배양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똑같이 아까 위 원리는 똑같습니다. 밥솥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채박을 넣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똑같이 한번 밥솥으로 끓이고 거기다 접종을 해서 쓰시면 똑같이 밀도는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사실은 인도 지방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사용하는 이제 민간 기술입니다. 이런 방법이. 그래서 인도에서는 감차 카비아라고 해서 우유, 그 다음에 소똥, 그 다음에 여기에다 또 다른 어떤 물질, 당미를 조금 넣어서 이렇게 발효를 시키는 전통 농법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미생물의 밀도를 잘 지켜서 배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시간을 맞춘다고 글자도 작고 아까 회장님이 글자도 작고 뭐 내용도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좀 빠르게 이렇게 달려서 오늘 이제 시간에 맞춰서 강의를 드렸었고요. 혹시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예. 미생물을 연결시키기 할 경우에요. 네. 이동약제하고 희석해서 살포하면 네. 가능하고 한지 그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일단은 병 방제용으로 쓰는 약자하고는 절대로 섞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단용제로만 써요. 네, 단용으로 쓰실 때. 그리고 만약에 써야 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유기농업 자재 항토 석회 보로덱을 먼저 치고 며칠 있다가 미생물을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롤렐라나 미생물은 같이 섞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냉장고나 보관을 했을 때 네네. 어느 정도까지가 크롤렐라는 3개월도 가능하고요. 일반 미생물들은 가능하면 일주일 안에 쓰셔야 됩니다. 무조건. 아까 보셨지? 배양하고 나서 쭉쭉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세포가 분열을 해서 하는데 그게 시간이 가면 이제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방성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헤비에 있는 방성균이 네네. 굉장히 효과적인 네, 맞습니다. 좀 그런 효과가 있다는데 여기에 그 방성균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것도 이렇게 액상 발효를 해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나요? 방성균은 액상으로 키우기 굉장히 어려워서 고체 배양을 많이 하는데 그 방성균의 밀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했던 일본에서 연구된 중의 사례가 크롤렐라를 토양에 주면은 방성균하고 바실러스의 밀도를 같이 이렇게 올려준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유기물 대비를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토양에 있는 방성균이 살아나거든요. 주로 방성균이 어떤 효과가? 제일 큰 거는 항균 물질을 내놓습니다. 방성균은. 그래서 우리가 토양의 냄새, 약간 그 박하향처럼 그렇게 토양이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토양이 말씀대로 방성균이 살아있는 토양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냄새를 맡았는데 아무 냄새도 안 나. 그러면 이 내 토양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한국에 방송들이 수입이 되나요? 아니요. 방송균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만듭니다. 제재를. 예. 오히려 뭐 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방송균을 만드는 데는 훨씬 더 잘 만드시고. 그래서 결국 방송균을 잘 활성화하려면 제일 좋은 건 아까 얘기했듯이 초생 재배, 그다음에 유기물 대비, 유박 대비보다는 그런 어떤 유기물 대비를 넣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럼 이제 토양 위주로 하고 액체로 해서 뿌려주는 거는 좀 힘든 부분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배양이 어렵고 액체로는요 고체 배양이 쉽습니다. 방송균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방성균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토양에서.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키워도 굉장히 늦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기농업을 하면 그런 투자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밭을 만들어 나가는 이유가 그런 방성균에 있는 것들이 천천히 밀도가 이렇게 정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혹시 질문?
대비차가 이렇게 그 용어가 좀 아직은 낯설거든요. 아, 예. 이 태비차는 사실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외국에서 컴포스트 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식물도 미생물하고 이런 어떤 차를 마시면 건강해지는 어떤 식물이 자라기 때문에 태비차라고 했었고요.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제일 많이 개발이 되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태비차 팩을 만들어서 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브로우에 넣고 한번 돌리면 되는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그 짠디밭을 지금 이제 태비차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농약 비료를 안 쓰고 어떻게 관리할까? 세계적인 명문 학교의 짠디밭. 그래서 내놓은 기술이 이 컴포스터 T라고 하는 태비차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정말 그 뿌리 발근이라든지 뭐 지렁이나 이런 어떤 미생물이 어떤 활성화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태비차에 좋더라.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이제 그 가수원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블로우를 달아서 그 배양하면 바로 그냥 이렇게 밑에 간주하듯이 쭉 식물 외에도 옆으로 차랑 별도의 물질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방법입니다. 방법. 대비를 폭기를 시켜서 거기 안에 있는 미생물하고 양분을 같이 이렇게 빼내서는 기술이에요. 네. 저기 우리 유튜브에 태비차 치시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컴포스트 티를 만들었으면 1년에 정기적으로 만들었으면요. 네. 탄저, 노견, 흰가루 구경 못합니다. 여기 저기 쓰신 분이 계시네. 회장님한테 찾아서 한번 강의를. 아예 없어요. 예. 탄저, 노견, 흰가루 없어요. 간격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간격은 주로 효과가 유지되는 간격 그거는 계속 간주를 해줘 버리니까 간주로. 그래서 보통 이제 태비차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하시는데 물을 줘야 될 타이밍에 태비차를 발효시켜서 물하고 같이 섞어서 처리하시는 것 방법. 유럽이나 굉장히 많이 쓰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만 네. 안 쓰고 있지. 미국에는 그 브로우라고 해서 태비차 컴포스트 티 브로우라고 해서 그걸 만드는 그런 통도 판매를 합니다. 세트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정도 아니라도 하여튼 그 유기물 태비만 잘 만들어 놓으시면 뭐 통에 아무 통이나 넣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좀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희들 연구를 하지만 이제 특히 가수, 포도 이런 거는 봉지를 씌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비리를 하는데도 특히 이제 해충의 관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톤짜리 호박 만들려면 태비차를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슈퍼 호박 그렇게 그래서 좀 지혜롭게 좀 여러 가지들을 신경을 좀 쓰셔야 사실 좀 피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아까 조피 이야기도 하셨는데 물리적으로 안 되는데 아까처럼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바깥에 있는 것들이 없어질 정도는 작업을 해놓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기도 가능하면 이제 맞춰서 앞당겨서 하는 어떤 방법들 저희들도 같이 연구를 하지만은 그런 어떤 방법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수 재배하는 데는. 근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겨울철에 온도 관리, 특히 시설하우스 내에서 온도 관리가 중요하면서 저희들도 블루베리를 하는데 블루베리가 하우스 안에 있다 보니까 저온 감흥이 어떨 때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개화수나 이런 것들이 확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시설하우스에서 포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겨울철에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그다음에 수분 유지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하시면은 조금 더 어렵지만은 유기농 친환경 포도를 하시고 하는데 큰 어떤 있었을 것 같고 뭐 지금 이제 또 새롭게 하시는 주위에 어떤 분들이 계시면 그런 정보 교류를 우리 이런 어떤 장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